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제 계속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앞으로 좀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26년 올해 이제 절반이 이미 지나가 그 내년을 이미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네. 내년의 최대 시장 변수는 사실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 만기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2017년에 이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이제 독려를 하면서 2018년에 굉장히 많은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 등록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8년 뒤에 이제 2026년에 만기가 되는 물량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제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왜냐면 이제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동안 못 받았던 전월세를 끌어올리면서 종부세가 뭐 세금이 늘어나도 그걸 버티고 기다릴 것인가, 이 선택에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 좀 2026년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일 것 같은데,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상승 탄력을 2026년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버틴다. 그렇다면 26년에는 공급 감소가 심화되기 때문에 매매가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26년에 이분들이 팔지 안 팔지, 어떻게 버틸지 팔지, 이거의 선택은 그때 나오는 정부의 대책, 규제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라 생각되고,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새롭게 과거처럼 또 증세를 시도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이 좀 이제 다시 이제 매물을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또 따로 봤더니 그 주임사 등록 물량이 상당수가 서울 주요 핵심지보다는 주요 시보다는 주요 도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물을 토해낸다면 주요 시가 아니라 주요 도 쪽에 토해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도 핵심지가 아닌 곳들은 좀 매물이 내년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는 도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또 그분들이 도를 물건을 팔고 다시 그게 똘똘한 한 채를 갈 경우는 그때는 다시 비로소 서울 핵심지가 또 전세가를 낮더라도 상방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6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그래서 주임사 만기 물량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 시장이 좀 굉장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로 물량이 많나요? 제가 조사를 하다가 아직 다 조사를 못 끝내고 왔는데 네. 아직도 적지 않은 물량이 있는데, 아파트 기준으로도. 근데 그 아파트 기준으로 돼 있는 물량이 특히 전남 쪽에 좀 생각보다 물량이 많았고요. 그 외에도 도 쪽에 좀 물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은 케이스지만 전체 아파트 물량의 10% 이상이 주임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릴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는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징벌적 과세만 아니면 네. 상방 압력이 굉장히 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버티는 생기는. 쪽으로 좀 홀드나 한 번 더 돌리자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6년에 어떤 스탠스를 내놓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25년에 이 규제를 뚫고 만일 25년 하반기에도 계속 오른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유세를 꺼내들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26년에 만료가 되면 토해내는 매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25년에 완만하게 간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되면서 주임사 그 만료가 돼도 이분들이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추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할지가 나오겠네요. 주임사 물량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거 분야에 항목이 들어가시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들어가야 돼서. 항목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굉장히 많고. 근데 임대주택 재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거기서 이제 공공지원 임대 물량, 뭐 민간지원 임대 물량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주로 민간지원 임대 물량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들어가야 되죠? 뭐 아실이나 호갱이나 이런 거는 없죠? 네, 앱에서 못 본 것 같고요. 저는 통계청에서 봤었어요.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네네. 경기도 북부인데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이 없어서 걱정인데 휴가철 지나면 달라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난 우리 집은 오른 게 없는데 우리 집까지 규제를 6억을 맞았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관건은, 최근에 상급지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 지역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의 그 뭐라 그럴까, 전체 파이가 좁아지면서 이제 집약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도 이제 어디나 사도 오르는 시대는 이미 당연히 지났고, 이제 오르는 지역들이 이제 점점 좁혀지는 상황이 일본처럼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상급지가 상승이 멈추고 중급지 이하로 이제 파급 효과가 벌어져도, 저는 그 핵심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 접근성이 좋은 곳들,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는 당장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급지로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중급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급지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거라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온전히 다 퍼지기에는 가계대출 총량도 반으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진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은 이 유동성을 줄이는 거에 영향을 좀 받지만 네. 지방은 수급의 영향을 좀 더 받아서 갈 길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방 같은 경우 지방광역시는 대부분이 지금 전세가율이 70% 언저리거든요. 이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매매가 자체는 낮지만 마음만 먹으면 전세를 끼고 사는데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은 역시 그 공급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하면 수도권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 매매가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방을 매매할 때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에 많이 기대지 않았다. 오히려 전세가에 많이 기댔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좋은 지역 또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원래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거나 접근성이 앞으로 개선되는 단지들, 예를 들면 뭐 적어도 지금 착공한 단지들 있잖아요. 그 9호선 연장되는 단지거나 뭐 또는 신안산선이 나오는 단지들, 새로 개선되는 단지들, 그 다음에 뭐 월곡 판교선도 경기도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송도랑 판교를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월곡 판교선 노선의 새로운 역세권 단지도 괜찮을 것이고, 또 GTX-A, 이미 GTX-C는 아직 착공 안 해서 좀 뭐라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한 이미 착공한 단지들이 나중에 역세권 단지로 새로 거듭나는 단지들이 앞으로 좀 풍선 효과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투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부동산을? 핵심지는 모르겠어요. 증세를 할 상황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핵심지를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지방의 핵심지도 이제 빛을 볼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 특히 뭐 전세가율이 이미 높거나 공급이 감소가 크거나 뭐 그런 쪽도, 지방은 이 공급이 중요한데 특히 지방의 공급 감소폭이 서울보다 크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더 공급 감소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이 좀 탄력을 받을 시대가 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도 좀 하고 있긴 하고요.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시대에서 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미국 증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관세 영향으로 좀 경기 악화가 좀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관세 뭐 타코라고도 하듯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또 막상 또 일이 닥치면 또 물러서고 계속 그런 일이 하면서 결국은 증시가 회복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진입 타이밍을 현재 놓쳤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예의주시하고 계시는군요. 네. 미국 증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술주랑 배당주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당주 쪽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기술주 쪽은 이제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안 와서 계속 좀 진입 시기를 타진하는 정도. 배당주는 괜찮습니까? 지금 배당주는 놓고 계세요? 계속 이제 눈두덩이 효과 계속 이제 굴러가면 이제 불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고배당주는 계속 배당금을 동등 이상으로 유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즌2냐 아니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맞습니다. 실제로 뭐 시즌2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시즌2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 때의 시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는 유통 매물을 감소시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전세 유통 매물을 축소시키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사실은 유통 매물도 감소시켰는데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가면서 유동성까지 폭발하는 상황이 만났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 제로 금리 수준의 금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 감소도 향후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집값이 밸류에이션이 이재명 정부 때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가 같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유동성이 많았고 특히 수도권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제로금리에 따라 유동성이 강했던 반면에 이재명 정부 때는 그런 측면이 좀 제로금리보다는 금리가 높고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자꾸 주식시장으로 돌려버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규제 강해도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에서는 다시 그걸 뚫고 그 규제의 힘을 뚫고 갈 힘이 좀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제를 뚫을 힘을 찾으려면 결국은 수급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공급 감소가 26년 이후로 좀 더 가팔라지기 때문에 규제의 힘을 뚫을 수급으로 얻을 힘은 앞으로 점점 확충된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좀 하나 방법이, 상급지 같은 경우 특히 좀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나, 지금 굳이 서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건 사실은 사실 좀 달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6년 대출 규제가 있고 또 아까 말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패, 유동성을 조일 수 있는 패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까지도 극복하려면 어쨌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기 전까지는 섣불리 굳이 지금 상황에서 발을 담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긴 하지 마라. 네네. 결국은 집값 오를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는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재화의 가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미래 수요를 좀 끌어서서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숨고르기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되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경기는 저도.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를 금리를 낮추고 못 싶은데 어. 예. 유동성 확대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내수 경기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시키는 게 맞는데 금리를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공급 감소는 이미 예고된 미래거든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들이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좀 더 텀을 두고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빠뜨렸는데 네. 그 2026년 4월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거든요. 내년 4월에. 네.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외국인 자금 7, 80조 원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채를 사러 이제 국채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국채를 사게 되면 이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결국 영향을 받아 내려갈 회사채랑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게 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뭐 0.3%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도 내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상방 탄력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규제의 힘은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뚫고 나갈 힘이 좀 부족한데 결국은 밑에서부터 규제를 뚫을 힘이 좀 결국은 26년으로 갈수록 확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고 또 네.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종합대책도 나오면 네, 한번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